이영조라고 합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약간 쑥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예전에 나갔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제가 여기 유미호 센터장님 밑에서 여기를 안 되겠어요. 잠깐 몇 년 동안 환경 운동이라는 처음 시작한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단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일생을 살아오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좀 계속 이 기관 상태 안 좋아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시는데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 기관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인호 가수 될까요? 네. 제목은 나무 인문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의 나무들, 사실 우리 주변의 나무들 없잖아요. 그치 없고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 집에 계시면서 그 집 주변에 있는 나무들 각각 다 다를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성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의 나무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또 어떤 방향을 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마도 이제 그 나무 인문학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는 이렇게 다룰 이야기가 없는데 이제 어쨌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되고 또 생태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된 의미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왜 이게 꼭 중요한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어떻게 달라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런 순서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난방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던 대로 이런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선생님들한테 잘 이렇게 뭔가 퀴즈를 내가지고 책을 한 권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책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책, 이 그림에 있는 책들은 사실은 다 절판되고 없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정말 나무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글이 하나도 없어요. 표현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책, 그림책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으로만 돼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출판한다고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림만 있으니까 그림만 출판하면 되죠. 해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집에 지금 몇 권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어도 혹시 이제 제가 퀴즈를 내가 잘 맞추면 제가 유미호 센터장님께 이제 세 분 정도 책을 애들 책이에요. 애들 책인데 그게 수준이 없죠. 왜냐하면 그림책은 굉장히 어떤 사유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읽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해석을 하는 거고 어른이 그래서 눈높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책이에요. 스페인 어디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인문학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저는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라는 책이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를 하나의 민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하고 사유했던 어떤 그런 분이셨죠. 이분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은 감명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노동 사목 이게 이제 귀하게 여겨질 때는 정말 인권이라든지 노동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민초 이런 이야기도 이제 중요한 어떤 화두였었죠. 근데 이제 어쩌면 우리 시대의 민중은 생물들 아닌가요? 생물들. 네? 제가 학교에서 생명윤리, 환경윤리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요즘 반려동물들도 다 이렇게 이제 때리면 감옥 가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어떤 권리랄지 이런 것들이 생겼죠. 옛날에는 개는
어쨌든 식용 거잖아요. 식용. 여름마다 이렇게 잡아놓는 식용. 오늘이 말고 어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걔가 식용이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이제 어떤 시대적 담론이랄지 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처럼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에는 이게 어떤 나무 그 자체가 가지고다는 하나의 이런 상징으로 어떤 사람 개개인의 상징으로 이야기 됐었지만 지금은 나무 하나하나도 어떤 생명권 이걸 갖고 존중받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영국 선생님 이야기에서 더불어 숲이 돼서 지키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인권이랄지 노동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랄지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지만 생태적 감독들로서도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저기 그 메모해 놓은 거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볍게 메모한 거고요. 그냥 에세이식으로 가볍게 정리한 거고 예전에 썼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좀 일본 여행하게 일본 여행하진 않아요. 설계가 돼 있고요.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인문학하면 사실 어려워요. 인문학이란 말이 뭔지 인문학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없었다고 하던데 인문이란 말 자체가 근래 생긴 말이지 원래 있었던 말 아니라는 우리가 지금 쉽게 쓰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생태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다 생태 하면서 생태 기울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태찌개 쉽게 생태찌개가 더 중요한 화두고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로 치면 뭐 생태찌개 황금 레시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우리한테 친숙한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랬듯이 지금 인문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한테 최근 들어서 인문학이 망했네, 인문학을 부흥시켜야 되는, 인문학을 성찰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인문학이라는 말도 어떤 말을 만듭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이태수 교수님이라고 철학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명예교수님 은퇴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내공이 있으신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죠.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문학이란 말이 원래 있었나 자기도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가지고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르네상스라는 말도 인문주의라고 번역한 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번역해서 인문이라는 말이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학, 인문과학을 이야기할 때는 자연과학의 대비돼요. 그러니까 대상화된 자연. 대상화된 뭐 기계랄지 사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어떤 실험이나 어떤 검증이 통해서 공부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걸 알지 아니면 뭐 실증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랄지 문화랄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문학의 범주가 이제 높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다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람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게 역사학이잖아요. 사람 역사 발자취, 역사학이 이제 인문학의 중요한 어떤 범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 문학이랄지 철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퉁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인문학이냐?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랄지 생각이랄지 사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이제 인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 정의대 같은 경우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이제 따로 이렇게 특화된 인문학 중심의 이제 대학원에 학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머니티라고 하는 게 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사람의 생각과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게 인문이라고 한다면 나무 인문학 하면 뭐를 이야기해요? 나무 인문학. 나무에 새겨지는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이랄지 문화랄지 생각 뭐 이런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나무 인문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무에 새겨진 인간의 발자취, 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활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마도 나무 인문학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또 인간의 세계진, 인간의 내면에 새겨진 나무의 어떤 의미들. 선생님들이 지금 오늘 오셨지만 나무의 의미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갖고 있는 나무는 뭔 나무, 저 이야기하는 거 잘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아이고 나무는 얘기해보세요. 아이고 소나무 정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저 어떤 존재로서의 나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잘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한테 의미를 주는 어떤 나무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무 인문학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든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무에 새겨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생활사를 밝히고 또 이거를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나무 인문학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한테 새겨진 인간에 새겨진 나무의 의미들, 이것들을 발견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나 뭐 소설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한 자장가를 꽂혀가지고 자장가를 시로 이렇게 의미한 경우도 있고, 뭐 백석의 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소나무에 꽂혀가지고 소나무만 시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있죠. 뽕나무에 꽂혀가지고 뽕이라는 영화가 붙여지는. 어쨌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떤 나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이걸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디 텔레비에 봤더니 이제 뭐 나무 인문학자, 또 뭐 인문학자, 자기 스스로 인문학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조금 더 인문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인문의 개념, 인문의 의미 뭐 이런 것을 잘 살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런 인문 생태 자체가 우리한테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가?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이야기 나오고 곧 뭐 이렇게 달라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렇다면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목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 우리 알파고 이후에 굉장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진전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곧 어떻게 되면 어쩔 수 있고 곧 기계가 우리 인간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 기계가 대체를 하고 있고, 도감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걸로 찍으면 되는 게 점점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아직 완벽하게 인식은 안 되지만 도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이제 대체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로봇 소설가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 한 7, 8년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 더 진전이 됐겠죠. 그리고 그 전에 기사를 쓰는 기자들, 그러니까 로봇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대신 읽을 수가 있는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상 예보 같은 경우는 로봇이 기사를 쓴다고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에 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문체와 스타일과 어떤 플롯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쓰겠냐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어떤 인간이 가져왔던 어떤 소설의 어떤 구조 있잖아요. 소설의 서사 구조, 그러니까 스토리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발단, 전개, 마무리, 그 다음에 어디서 위기를 주고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포맷을 주게 되면 가두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기억듯이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단어를 외우시는 게 포켓몬러는 22,000개 다 외우시나요? 아니면 3,300개? 우리 그전에 포켓몬러는 22,000, 3,300 이런 거 좀 배우려면 한 2배지 보다. 근데 그만큼 단어를 외운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단어를 뭐 33만 개, 그냥 100만 개는 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 뭐 몇 개 국어를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어느 상황에 어떤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한지를 이렇게 어떤 설계를 해준다면 사실은 소설도 더 잘 쓰겠죠. 예? 작곡, 인공지능 작곡가는 많아요. 인공지능 작곡가. 예를 들어서 리듬 같은 것들을 주고 뭐 어떤 박자를 주고 그러면 이렇게 랩으로 만드시오, 힙합으로 만드시오, BTS풍으로 만드시오 이러면 충분히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인간은 기계와 다른 지점이 뭐냐? 인간이 만든 기계보다 좀 다른 지점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본의는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시대에 물어야 할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그 중요한 우리 시대의 담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뭐냐라고 묻는 걸 어디서 볼 거냐? 사실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우리 이제 자연에서 길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에서 원점으로 다시 길을 밟아봐야 된다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동물들과 다른 어떤 영향을 갖게 된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이 사람이 다 맞는데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이제 협업 능력, 또 하나는 창의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학습 능력,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인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문이, 인간의 문이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사실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동물 개체들이 많잖아요.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독수리가 한 4.0 시력을 가지고 있고 낙타가 20.0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낙타는 저 사막 끝에 어디 안 보이는 지역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독수리가 뭔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력이 20.0 되는 게 낙타가 근데 어쨌든 뭐 치타의 어떤 다리를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자의 어떤 이빨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쨌든 지구상의 패권자가 된 거는 이 세 가지의 힘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논의도 있어요. 저 강 건너에 뭐 저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저 강 건너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 정보를 통해서 공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이제 인간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뒷담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강 건너에 사자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까치들도 정보를 교환하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보고 책 해가지고 침입자가 있다라고 서로 알려주고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 강 건너 사자를 무찌르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한다고 가다가 세 명이 갔는데 한 명이 살짝 뒤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내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나 혼자 돌격 앞으로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건지 할 건지를 따지는 능력 이게 뒷담화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 역사의 발전의 큰 동력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능력들을 가지고 이루어낸 게 이제 그 문화죠. 인간의 문이죠. 인간의 문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약간 다른 개념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경작하고 목축하고 재배함으로써 인간적 특징을 이제 가졌다. 그러니까 인문적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문화를 가졌다는 건데 그거가 자연을 재배하고 경작하고 사육함으로써 생겼다. 이게 이제 컬티베이트라는 말에 이제 비롯된 거죠. 컬처가. 근데 동양에서는 문화라고 이렇게 만든 거는 문이라고 하는 거는 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통이 아까 있잖아요. 협업 능력하고 학습 능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생님들이 이게 나는 컵이라고 이걸 다른 뭐 컵이라고 하고 뭐 또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동일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제 기호나 동일한 걸로 통일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저걸 소나무라고 할 때 이게 뾰족뾰족한 바늘잎으로 나오는 거 한 가지 나오고 이게 소나무라고 같이 공유를 해야지 우리가 소나무라고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데 효율성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라고 특정하지 않고 사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갈기가 이렇게 나오고 뭐 귀가 아프고 이빨이 벗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표현하고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늘어진다면 의사소통이 효율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글을 만드는 능력 이것이 이제 어떤 문화적 능력, 소통 능력의 핵심이고요. 컬처라고 하는 것들이 컬처와 문화의 차이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어떤 문화가 사실 좀 더 유물론적 사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유신론적 사유가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또뭐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될수록 한편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것들이 그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권력을 포크레인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적 능력들도 계산하는 능력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뭐 계산기에 넘겼잖아요. 그럼 남은 인간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과 개편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자주적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뭐 창의성을 가진 사람, 인성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이야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단지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더불어 살지 않으면 더불어 사는 능력이 없으면 혼자서 못 사는 건 뭐 당연하지만 어쨌든 기계화되고 고도화되는 어떤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협업하는 능력에서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그 기계를 우리가 스스로 기계로부터 소외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인공지능과 의식.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인지질이죠. 뭔가를 하는 능력이고 사람은 인간적 특성은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발 하라리가 플라테논 아카데미에 왔었어요. 경희대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들었는데 젊더라고요. 마흔 중반쯤에는 히브리 대학 교수인가 뭐 하던데 재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나는 다른 건 다 이제 책을 읽고 책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스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동안도 하는 거 하듯이 외모 단절시켜서 의식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2시간씩은 명상을 한다. 명상은 기도를 하든지 뭐 어쨌든 의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화되고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만들어놓은 물질 공정이라고 하는 거 어떤 개발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방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주면 쓴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나가고 바둑을 여기다 두면 돌을 두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보드를 다 알려줬더니 그 패턴을 가지고 패턴을 익혀서 충분히 만들어내잖아요. 세익스피어 풍의 소설을 쓰시오라고 부르면 아마도 그 패턴을 익히고 문체와 스타일과 뭐 이런 걸 익혀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건 어떤 가치가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인공지능이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 판단 능력,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찾아내는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 how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why, 왜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것들 질문을 던지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걸 가공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아마 더 방법적인 지식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거고 새로운 어떤 데이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 창, 만들다라는 거죠. 창, 뭐 만들고 의라고 하는 것은 뜻 의자잖아요. 뜻 의자. 어떤 개념, 의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더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만들 거냐?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숲이라고 생각해요.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뛰어난 존재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굉장히 또 뭐랄까 단순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없으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접촉하는 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한에서 인식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든 뭘 하든 간에 경험하는 한에서 사유하고 경험하는 한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기지 하나라는 새로운 것,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를 못하고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가능한 한 많은 있는 것들 가능한 한 많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가능한 한이 있는 것들을 어디 있는 자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든 여기 안에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그 뭐랄까 사물들은 어떤 데야 100개, 200개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자연에 나가면 그보다 많은 수많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냄새만으로도 수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화학 물질도 있고 그 화학 물질이 아니라 화학적 그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 안에는 미생물만 해도 매듭말이 미생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미생물이 각각 갖고 있는 화학적 성질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냄새가 다르죠. 기생충 보셨죠? 사람 조건을 따라 다 냄새가 다르죠. 어쨌든 그래서 자연에서 접촉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가장 많은 공간이 접촉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가장 많은 공간이 자연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이 중요하고 자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 새로운 인지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의식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역량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것, 이걸 에코 리터러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 줘봐야 우리 잘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기계가 나오면 나올수록 바보가 되죠. 어른들은 이게 아이폰이 이제 어른폰이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이거 쓰면 요거 가지고 10분의 1도 못 써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만 옛날에는 그 편지를 가져와 가지고 좀 읽어달라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그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 근데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 그런 걸 읽지? 그럼 당연히 읽을 줄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읽을 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기계를 다루는 이런 새로운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노 사피엔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이제 늘 접촉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소통하고 이걸 가지고 이걸 하고 모든 거 이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이 나와 있어요.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휴대폰 이걸 가지고 산다. 그렇듯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미디어인데 중요한 미디어인데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이게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디어 또는 인공지능,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다룰 줄 몰라요. 그걸 문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이 보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과거를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저 글 못 읽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걸 다루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일리터러시라고 문맹이라고 표현하는 문맹. 그래서 미디어 문맹, 코드 문맹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그래서 코드 일리터러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가 기계를 다룰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동차를 다 알아야 뭐를 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의
인문학의 부분 뭐 이야기 하는 것도 그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계를 다루는 건 사람이니까 과학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자연과학 기계공학에서 생명공학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니 뭐 이런 얘기 맞아요. 기계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이쪽에 한 사람 있고 이쪽에 세 사람 있으면 차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불가피했을 때 한 사람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세 사람은 상했고 왜 한 사람은 목숨은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가치 판단 있잖아요. 윤리적 가치 판단. 한 사람이 더 중요한지도 더 모르잖아요. 이 세 사람은 도둑놈들이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가치 판단들은 기계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 사람이 뭐냐? 인간의 문의를 따지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인간의 문의를 찾는 것들이 이제 이런 소통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지 윤리적 능력이긴 한데 윤리적 능력.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초창기에는 사실 사람과 개인과의 관계였죠. 옛날에는 윤리라는 게 부모도 때려 죽여서 자꾸 동물 당시에는 부모고 뭐 자식과 그다음에 자기가 생존하는 조건이 안 맞으면 뭐 그래서 농경시대 이전에 고고학에 의하면 농경시대 이전에는 다 맞아 죽고 부러 죽고 깨져 죽고 뭐 이래요. 고고학적 검토에 의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된 거는 이제 인간이라고 된 거는 농경 문화를 통해서 어떤 윤리적 태도들을 갖추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농경 문화가 정착이 됐다는 건 농경은 그리고 자연을 경작을 자연을 재배함으로써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여하튼 이 이야기는 한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들, 이제 윤리적 특성들, 윤리적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 대 개인과 사회, 또 개인과 자연 이런 같이 유기적 축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 관계적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리더십이 예전에는 우리 지금 개인과 관계,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를 가지고 리더십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관계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윤리적 지평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사람 대 사람, 사람과 사회 이런 정도까지만 윤리를 이야기했다면 윤리가 지금은 사람과 동물, 사람과 나무, 사람과 자연, 실제로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이공물까지도 어떤 윤리적 대상이 되는 어떤 시대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계적 능력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거, 플랫폼이 되는 거는 자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산이 책이다. 산이 책이다가 산책이에요. 제가 저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인문학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새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을 발굴하자 그래가지고 뭐 커리큘럼 개발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강의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로 강의를 만들고 그래요. 뭐냐면 새로운 인문학 강좌 한 학기 동안 할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제안했는 게 산책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산을 다니면서 숲을 다니면서 늘 산책하면서 새로운 어떤 생각을 열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산이 책이다 또는 산이 어떤 자연이 어떤 영감을 주는 공간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자. 플라톤이 했던 아카데미처럼 숲을 거니면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죠. 산책하기라고. 한 학기 커리큘럼 짜서 줬는데 떨어졌죠. 이게 교양 과목이 되다 보니까 20명 이상 되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산책하게 되려면 20명이 넘으면 우리 숲에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강의가 되려면 좀 인원 수가 제한돼야 되는 거고 실제로 같이 거닐면서 뭘 하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길에서 새로운 어떤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만들어지는 뭐 길들이 있잖아요. 뭐 둘레길, 무슨 길 해가지고 길 학교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저는 저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이런 교회를 하고 여기 교회 말고 길 위에 교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다니면서 그 길 위에서 목회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누가 했는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저기 어떤 저기 그 위치를 달리해가지고 그 산책하면, 제가 경기 옛길 코스를 다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주길하고 영남길 그 10개 코스를 한 50km 밑에요. 코스를 다니는데, 그 다니면서 한 코스를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목회도 듣고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게 재밌겠다. 환경성교사 하시면서 기류의 학교를 이렇게 하시면, 여하튼 뭐 아카데미랄지 스칼라랄지 이런 말들, 그다음에 산림학파 뭐 이런 말들이 다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 새로운 의식이랄지 공부랄지 이런 것들, 공부의 본질은 자연을 탐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요거 한번 요거. 그래서 이제 뭐 생태적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그 우메하나 다케시라는 사람의 숲의 사상이 인류를 구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책이 거창하더라고요. 책이 거창한데, 사실은 이제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런 우리 그 숲이 갖고 있는 생태적 그 어떤 사유들 있잖아요. 지속성, 그다음에 그 어떤 관계성, 뭐 이런 것들 생태학적 원리들을 사회에 잘 구현했을 때 지금과 어떤 환경 문제랄지 어떤 그 이런 운명의 재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농촌에서 어떤 생태적 지속 가능한 생태적 어떤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리더십 얘기를 하지만, 리더십은 이제 자연을 통해서 어떤 인류의 길을 묻고 지도하는 능력, 이게 이제 생태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생태적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운 길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한마디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쉬시는 게 좋겠죠. 원래 이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건데, 제가 강의 때마다 써먹는 농담 중에 하나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숲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코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주 철학적 어떤 배경도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숲학교를 하지만 이 교실에서의 학교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의 학교가 아니라 자연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숲이 교실이고 교사고 선생이고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어떤 나무가 이렇게 교재고 선생이고 어떤 현장이 교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잘 안 보이네. 멋있죠. 캐나다 캐더드럴 그룹을 스피너하는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초창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 가보고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숲해설가라지 활동가들이 어떤 식의 방향을 잡고 나가면 좋을지 이런 데 이제 해외 사례들도 탐구하고 이럴 때 가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금의 어떤 뭐랄까 인식이랄지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구해야 될 방향이 이제 숲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마침 그러던 차에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고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좋은 명제다 해서 이제 제가 이걸 써놓은 거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문자 오타가 나가지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좀 약간 깨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어떤 문명을 개척한다고 생각하지만 발전시켜왔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될 시기에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슈퍼로 돌아갔다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물거품이 돼서 원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명을 이렇게 굉장히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왔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인류의 길을 다시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문 이야기 하는 거는 인문 하는 건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히 인간의 길을 물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드는 물질 문명 자체가 이렇게 반전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명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새로운 길을 구해야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 숲으로 들어갔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고 근본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고 근본이란 말의 본자가 나무 목에다가 이렇게 장대기 하나 끊는 거잖아요. 나무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 목의 근본 본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다시 어쨌든 원점에서 회귀돼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도 하고 나무 목에서 이렇게 상징하듯이 어쨌든 뿌리를 다시 성찰하는 시기가 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퀴즈도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분 중에 공통점이 없는 분 누구입니까? 빨리 손 들고 얘기하세요. 손 들고 얼른 되니까 아무 말 아무 답이. 네? 1번. 단어하면 3번 아니까 왜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왜 이 답이다. 가치가 없다. 또 3번 왜요? 정치가 아니라 3. 네. 마오쩌둥 나무가 없다. 아, 예, 선생님 예, 이승만의 이는 여기 나무목에 키노시타라는 말이 이게 나무목에 이제 키노시타는 나무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도 결국은 그렇죠. 세 사람이 같은 성씨다. 나중에 선생님 또 책 하나 드리세요. 아침에 잠깐 뭘 봤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 명예교수가 거기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의 일대기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60, 70년대 서울대 학생운동도 했었고, 전태일 교수님 났을 때 노동운동한다고 김문수 도지사를 마치 이렇게 구로공단에서 가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고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승만 학당을 했습니다. 이승만 학당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참 우리나라가 이제 첨예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전쟁, 2년을 통한 전쟁 있었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데올로기 전쟁이 참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물론 다른 데는 총 들고 싸우지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자,
이제 그런 걸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 아닌가 싶어요, 정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다른 생각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정치일 텐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황희정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누가 둘이 싸우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보면 네가 옳다고, 이 사람이 막 하면 네가 옳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아니 이래서 이가 옳지 않냐, 당신 말이 없어.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적합한 답을 내리고 또 상황을 조율해 나가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수가 필요할 것이고 햇볕이 날 때는 집신 장수가 필요할 것인데 어떨 때는 집신 장수가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어떨 때는 우산 장수가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떨 때는 그래서 중간에서 줄다리 하다 보면 사기꾼이나 이야기를 써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조율하고 자원을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을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데 이게 돈이 많이 가 있으면 사회적 자원들 이쪽이 많이 가 있으면 그걸 또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해서 다른 좀 형평성 있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가치관의 배경,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구현되는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이겠죠. 지금 그래서 한일 관계도 지금 치열하게 아주 지금 쟁점화되고 있고 문제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나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이제 그 지혜를 어디서 발견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나무의 정치학이고 숲의 정치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그러니까 숲에서 우리가 자연에서 뭘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의 원리 속에서 어떤 걸 탐구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연의 원리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구소에서 교육하고 있는 숲해설과 교육과정 이수하시는 분에 그 이정희 교수라고 계세요. 우리 대선 후보 그 토론회 때 사회를 보셨던 분이세요. 정치학회 회장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숲해설가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몇 년, 2년 전에 우리 그 교육과정을 마치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요청을 했던 게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숲의 정치학을 좀 얘기해달라 이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풀과 나무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원리 속에서 어떤 사회 정치의 원리를 탐구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게 나무의 정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우리 나무나 숲 뭐 이야기할 때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 이막을 한달지 뭐 이런 경우 옛날에 나무라고 하면 뗄라고 너 저기 공부 못하면 저기 희야산에 지게대학이나 가라. 희야산이라고 있어. 우리 동네 저 뒷산이 희야산인데 거기에서 지게질을 하는 게 평생인 사람을 지게대학이라고 표현하고 저기 못하면 저 희야산에 지게대학이나 가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만큼 저기 그 나무나 풀, 숲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원시적이고 좀 못 배우고 야만적이거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인식들이 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런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고 사용했던 게 다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무라고 생각하면 나무 하나 간다. 나무 한다라고 할 때, 나무 한다고 할 때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나무 한다. 뗄감이 생각나요. 뗄감.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는 나무 한다라는 표현이 뗄감이 떠오를까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뭐랄까 사유의 패턴이랄지 어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관계를 맺었던 게 뗄감과의 관계를 맺었던 거고 기껏해야 하면
잎을 가지고 이렇게 채취를 하거나 뭐 먹을 걸 따거나 뭐 이런 수준에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인수라는 책이 있는데 덕구미츠 노블 키는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숲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 기능 중에 보면 종교적 기능, 교육적 기능, 풍치적 기능, 미션적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접촉을 했던 기능들은 단순한 기능들이었죠. 먹을 거랄지 아니면 뗄감이랄지 건축이랄지 임업적 기능만 이렇게 접촉을 했던 거고 최근 들어와서야 이제 그걸 교육적 기능이랄지 그다음 휴양의 기능이랄지 치유적 기능 어떤 명상의 기능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앞으로 아마 달라질 거라고.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티처라고 하는 티처라고 하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육을 한다. 교육을 한다. 가르친다. 이 아래 붙이는 거. 또 뭐 하는 사람. 뭐 ing가 붙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그 행위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우리의 행위는 이제 숲과 나무와 관련된 행위들은 점점 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나무를 심거나 잘라서 쓰거나 어떤 채취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된 수준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접촉을. 그래서 그 새로운 접촉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나무 인문학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통치적 기능 수준 뭐 이런 거는 이제 관광이겠죠. 관광이나 뭐 뭘로 다니는 거 이런 거 건강 뭐 이런 거 위생 건강에 관한 기능이겠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아마 이제 숲을 바라볼 때 건강이 좋은 곳이다. 공기 좋은 곳이니까 이런 수준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는 곳이거나 뭐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어떤 명상이랄지 치유랄지 뭐 이런 것까지도 접근할 수가 있겠죠. 아까 유발 하란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의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이제 숲이라는 공간, 나무라는 매개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기능들 속에서도 이제 어떤 이걸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군사적 기능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무가 갖고 있는 풀과 나무를 매개해서 어떤 그 정치적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인문학의 중요한 나무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에 갈등 이야기를 했지만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칡갈자하고 등나무 등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칡꽃이에요. 칡꽃. 참 칡꽃이 칡이 꽃을 피운다는 걸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근래 얘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칡은 먹는 거였어요. 칡은 해먹는 것이지 어떻게 꽃을 감상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꽃도 감상을 하게 되고, 칡은 또 어디서 온 거야? 하여간 근데 칡집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어디서 케이크 캘 때는 이게 그 캐는 게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캔다고 해요. 도로공사되고 이러면서 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이만큼 되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칡 캐면 뭐 이게 이만한 거 캐가지고 뭐 하루 종일 씻고 그랬는데, 네. 이게 직접 접촉을 해봐야 이제 그 칡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죠. 칡이 이런 칡만 있는 게 아니고 쌀칡, 돌칡, 물칡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맛이 다 다르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감고 올라가는 게 어느 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올라가죠. 그리고 등나무는 태태기에서는 사실 큰 나무도 필요하고 작은 나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소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육 자체가 좀 잘못된 것도 많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국가와 민족의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막 태어난 저자. 그런 거 아니고 동네에서 그냥 좀 살다 가도 되는데 국가와 민족 중흥의 사명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정도 아니면 너 커서 동량이 되어라, 큰 기둥이 되어라 이런 얘기만 하지 석가래가 되어라, 모시대가 되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석가래나 모시나 이런 지지대가 없으면 존재가 못하잖아요. 집이 지탱을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위치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나 타고난 어떤 제목이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는 게 교육이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우리가 자연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 큰 나무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 작은 풀꽃들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같이 이 숲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지, 각 개체들이 어떻게 숲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생태계 전반의 어떤 지혜들, 이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팝나무가 이팝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위치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다 있죠. 다 서울들이 하면서 돌려놓고 사회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70% 80%가 이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법관 15명 중에 대법관 15명 중에 여자는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생태계가 그러니까 다양할수록 어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적 다양성이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낳고 있고, 가져오고, 그 어떤 삶의 질이랄지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것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 사회로 적용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소나무만 있는 저기 산보다는 다양한 어떤 풀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적 종 다양성이 언어 다양성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저쪽 뭐 위쪽으로 가면 북극 지역으로 가면 나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어떤 생태적 종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풍부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제비꽃인데도 남산제 있고 무슨 제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그 종이 굉장히 많다는 건 종 다양성이 많아진다는 건 어떤 그만큼 사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지점을 발견하고 그 다른 지점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숲의 정치학, 나무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생태적 종다양성, 이 사회적 다양성으로 어떻게 치환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이제 정치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사실 우리가 나무를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나무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무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현충사에 금송이 있어요. 네? 이게 금송이 왼쪽이 금송인데 이게 코야마키라고 하는 코야마키. 고야산이라는 게 일본의 저기 오사카에 좀 들어가는 고야산이라고 굉장히 좋은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랄까 자생하는 나무니까 일본 특산종이에요. 일본 특산종이어서 이게 이제 황실에서나 쓰는 이제 관을 쓸 때도 쓰고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이제 나무종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레색이 짙은 나무를 현충사에 심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잘 안 되네. 여기다. 요 나무. 그래서 이거를 옮겼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나무 자체는 나무가 많이 없잖아요. 나무를 많이 없는데 이게 나무에 부여된 의미,
나무에 그려야 기호적 어떤 정치적 기호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자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영왕릉 그 능의 관이 문영왕릉 관인가? 그 관이 이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하고 그 당시에 백제하고 일본은 아주 그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다 뭐 이런 것이고 있었을까요? 스웨덴에 있는 가뭄이라는데요. 노르웨이 스프루스라고 얘기한다는데 그냥 넓게 보기에는 몇 년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를 그때 이게 그쪽의 과학자들은 9,550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직접 안 가는 거라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보려고 했다가 못 갔는데 그 야쿠시마에 있는 조먼스기라고 하는 사람들 7,200년 이게 9,500년 됐다가 7,000년 떨어지는 거 얼마 안 되긴 하죠. 2,500년. 어쨌든 이런 오래된 고목의 어떤 것이 신령스러움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보통 나이를 존중하는 거는 그 시간에 탑재된 어떤 컨텐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 담긴 연륜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연륜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과 지혜가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경험과 지혜들이 인류의 역사와 경험과 지혜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드 디스크에 있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돼서 존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굉장히 지금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사회하고 다른 어떤 지점이 나이를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적 능력이기도 하고 윤리적 요소는 이제 그게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 타고 다니면 우리 군도에 참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예전에는 정말로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존중받는 사회였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 경험과 지혜가 필요했던 사회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경험과 지혜를 내장 안에 들어있고 하드 디스크에 들어있고 안 보러 가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어떤 질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목들에게 여쭤봐야 되는 시간이죠. 여기는 제가 몇 년 전에 갔던 소호 울주군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당산나무 전체가 이 당산나무 운동장을 다 걷더라고요. 이렇게 컸었어요. 이런 나무를 보면 정말로 이제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저절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물어보고 싶고 이 동네 사람들도 할아버지 나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목을 대하는 태도, 모것을 대하는 태도들이 요양원 수준으로 이렇게 으따리쳐가지고 좀 아주 막 이렇게 잘 모셔졌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 막 가둬놓고 이렇게 못 나가게 가둬놓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는 그런 걸 했었어요. 로봇을 모시기, 좀 시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목, 나무를 잘 이렇게 좀 모셔보자 하는 그런 좀 디자인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재청이건 사육청이건 고목들 관리한다고 그냥 말뚝 박아놓고 가둬놓는 게 저는 정말 요양원 이렇게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고수와 살림문화, 로고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림 문화를 앞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인문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로고수는 이제 수목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경관도 형성하고 동물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의 이제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 축제 마당이 되기도 하죠.
사실은 모든 우리 축제의 대부분은 나무를 매개로 해요. 봄 딱 되면 여의도 벚꽃 축제 벚나무잖아요. 벚나무. 매년 가슴 저기 구례 산수유 축제, 이천 산수유 나무예요. 나무. 그냥 진달래 축제에서 나무.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축제 마당에 가보면 그냥 먹자 그냥 시장통 같은 생각이에요. 시장통. 그래서 우리는 축제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제일성을 지나는 자연계에서 감사드리는 신에 감사드리는 것이 축제의 기본인데 이 꽃이 피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인이여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곡식을 거뒀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축제의 본질은 어떤 그런 제일성과 공동체성, 그다음에 어떤 나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감사드리고 나누는 이런 게 없어서 우리 사회는 축제가 없는 사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벤트가 존재하는 이벤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은지 물어야 되죠. 저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당산나무를 축으로 해서 통계 마을 축제들이 있었어요. 마을 축제들이 있고 나무를 내고 오래된 나무와 함께하는 뭐 이런 게 있었죠. 이 김상가 저기 시인데요. 그걸 넘어가죠. 나무를 통해서 문화적 서사들이 많다 하는 얘기고 20수와 30개이라는 거는 시무나무라고 있어요. 20. 그러니까 스무나무. 20을, 그러니까 우리 나무 중에 시무나무라고 있어요. 시무나무. 그러니까 20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나무, 20수를 시무나무 아래에 30. 서러운 손님이다. 시무나무 아래 서러운 손님이라는 뜻이고, 40은 마흔인데, 방알놈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50은 쉰밥이다. 그러니까 김사과 씨 어느 동네에 갔더니 쉰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와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옆에 가면 송현이라고 있죠. 송현동이라고 있는데 저희 단체랑 환경교육단체들이 모여서 경복궁 옆에 빈 공터가 있어요. 늘 지나다니지만 사실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높은 담차져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넓은 땅에서 한 3만 평쯤 되는 땅이 지금 공터로 놓여있죠. 거기가 대한항공에서 이제 호텔을 지으려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팔겠다고 내놨어요. 지금 아직 살 사람이 없는 거 돈이 없어서. 근데 그 팔겠다고 내놓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 땅을 삽시다라고 운동을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캠페인이 좀 어려운데 공원화 시키자.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굉장한 뭐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 공원화 했을 때 문화적 생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 공원을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네 이름이 송현인데 솔고개, 소나무 고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나무가 사실은 우리 사회,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많죠. 정치적인 의미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또는 민속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의 마음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내가 어떤 문화적 의미와 관계를 추구한다 그러면 어떤 미적 관계를 많은 형성해 나갈 것이고 또 다른 경제적 의미가 있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인문학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생태적으로 보면 소나무만 이렇게 한국에 너무 많은 거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망가졌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건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소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리델 신부라는 사람이 쓴 나의 서울 감옥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솔바람 소리라고 이런 어떤
게 있다라고 누가 써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뒤져봤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책을 여러 번 찾아봤어요. 정말. 근데 몰라요. 다른 데 책이 이분이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어떤 좋은 소리, 맑은 소리가 솔바람 소리였다라고 할 정도로 소나무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는 거죠. 뭐 태교를 할 때도 이제 풍립소리라고 해서 이제 소나무 소리를 듣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 그 문화의 정체성이 그 소나무에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뭐 주거랄지 음식, 약재, 우리 저 솔잎차도 있고 많잖아요. 솔잎술도 있고 뭐 모든 거에 다 쓰이죠. 그래서 그런 공공재로서의 소나무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다음에 뭐 솔숲에 찬양하는 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계엄 스님의 시인데 신라 화랑의 넷이 3,000명을 기쁘고 이제 한 그릇씩 심었다. 이렇게 저쪽에 어디 그 강원도 어디에 솔밭이 이런 솔밭이 있어요. 그럴 정도 우리가 소나무를 심고 가고 보니까 잠깐만요. 뭔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 신라 시대 때 이렇게 소나무 소나무에 대한 유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그 한양 가보신 적 있는데 한양 상림 같은 경우도 이 채취원 천년의 숲을 보여주는 하잖아요. 굉장히 참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제적으로 나무의 관계를 잘 해온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어쨌든 저 나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격적 대우를 하는 나라는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성령 같은 경우는 세금도 내고 우리 정리품송이라는 벼슬 주고 있잖아요. 저기 충청도에 가보면 그러니까 인격화된 존재로서 나무를 대하는 나라는 드문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도 실제로 이렇게 어떤 법적 주체가 돼가지고 세금도 내고 이 재단, 이 나무 이름으로 장학금도 주고 이런 나라는 참 드물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 쓴 책 중에 이제 나무가 당사자 적격을 갖느냐, 그러니까 법적 인격성을 갖느냐 이런 책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잖아요. 법적인 인격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어떤 인격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노래도 좀 불러보시라고 제가 부른 게 아니라 나무 노래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장명의 사회가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게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의미,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요거는 뭘까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대가 아니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는 거고요. 그래서 나무의 기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무가 갖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 나갈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무와의 관계 속에서 뗄감으로 관계를 맺느냐, 어떤 건축제로 관계를 맺느냐, 어떤 또 명상의 주체로서, 교감의 주체로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기호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비가 지금 이런 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나무라는 말이 있고 나무라는 단어, 음성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있고 나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무가 주는 단어, 음성 이런 것들하고 그 이미지는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나무
나무는 땔감의 이미지였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나무가 교감하는 주체로서 상상의 주체로서 명상의 주체로서 이게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나무의 이제 기호는 새로운 기호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 우리가 그 나무의 기호를 어떻게 새롭게 구현해 나갈 거냐, 그것도 우리 그 해설가들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그래서 나무는 어떤 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적 담론의 기호가 될 거냐, 이게 나무 인문학적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퀴즈를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나무의 이제 치유의 능력이랄지 뭐 건강과의 관련 뭐 이런 건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무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길을 얻고 뭐 이런 실제적인 힘들 뭐 이런 것들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축제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갖고 있는 제의성, 그걸 사회성으로 어떻게 치환시켜 나갈 건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통해서 이제 인생의 어떤 맛들을 좀 살펴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나무가 주는 맛들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냥 그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물리적 맛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고로쇠 맛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봄에 피는 라일락이 굉장히 좋죠. 네, 그 라일락이 같은 경우고, 첫사랑의 맛, 그다음에 떫은 맛 같은 경우 있죠. 혹시 감 떫은 맛 드셔보셨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삶의 맛으로 어떻게 또 인생의 맛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두루 살피는 게 인문학적 과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물의 지능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 KBS 다큐멘터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의 지능에 대해서 한번 탐구한 게 있어요. 근데 꼭 지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나무들끼리 화학적으로 주고받는 신호들, 신호 체계들, 그 의미의 교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면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나무가 왼쪽에 있는 영향을 죽인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나무가 요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화학물질들 분비를 해서 이 나무를 죽게 했는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무의 영향 사례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그런 뭐랄까, 식물들도 또 우리가 인식하는 지능의 관계가 아니라 화학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걸 통해서 주고받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캐치한다, 그러면 캐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어떤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화학적, 주고받는 화학적 의미들을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끝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거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숲한다 그래요. 숲한다. 숲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죠. 밥한다는 말 들어봤지만 공부한다는 말도 들어보고, 가시도 마시나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공부하다의 주어에 불과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나의 그 주체의 의미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숲한다, 밥한다, 뭐 노래한다, 생각한다 이런 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숲한다는 말이 표현이 없는데, 그분은 평생 숲을 외기로 해서 숲을 가리키고 또 숲과 관련해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숲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나무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해 나갈 거냐, 이걸 이제 우리의 중요한 인문학적 과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나무 하는 사람들, 나무 심는 사람들이란 말은 이제 있었는데 나무 하는 사람들 하면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나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어떤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봤을 때 나무 한다는 개념도 좋은 개념이 될 수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빨리 하고 질문을 좀 받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간보다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보다 커 보이고 그 나무를 항상 인간은 숭배의 대상으로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그 안에서도 계속 보고를 이루었던 그런 기본적인 그걸로 써놓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인간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네, 그거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아요. 어려운 주제, 무상을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까지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고. 굉장히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 있는 어떤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듯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어떤 거를 나무를 숭배해야 된다는 차원은 아니고 그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우리 의식을 개발하고 우리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열어가는 데서 필요한 어떤 그런 수준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하고 이게 어떤 과학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삶의 일상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잣대가 가까운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그 선생님의 그 사진, 예? 사진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사진 보면서 예. 아주 핫진나무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알게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런 뭐 안 좋은 나무를 보여주시면 아니 이제 우리 기독 저는 이제 제가 종교 하기나 뭐 신앙에 잘 무리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아름다운 것들은 서로 이렇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질문하지 마시고요. 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 좀 잘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서 혹시 이제 제가 메모해놓은 이거 가지고 조금 살펴보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하시고 아니면 안 되고 그냥 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머리가 다 아시잖아요. 이세 경험이 저보다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고 요거를 조금 이렇게 디자인 해봤다 이런 거예요. 나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나무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 나무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땔감 수준의 나무가 아니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식 개발도 필요하고 명상과 교육과 치유에 있어서 나무를 매개로 한다는 어떤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맨, 슈퍼우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깐 급하신 분은 화장실 가시고요. 잠깐 광고하고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